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생면추상,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작고하신 대가분들 중에 생면추상을 하시는 분이 몇 명 계셨어요.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 갤러리라든가 그런 데서 전시를 하셨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죠. 그리고 생면추상은 요즘 그 미니멀리즘과 그다음에 이 단순 작업이라는 그런 그 현대 뭐 그런 트렌드에 맞게끔 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작업이에요. 근데 그 생면추상을 보면은 그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선생님의 고향이 울진 그쪽, 삼척 그쪽, 울진 쪽이셨는데 그쪽에 불령계곡도 있고 굉장히 그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. 그래서 주로 이제 소재를 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잡으셨어요. 그래서 간단한 양력은 제가 이 편집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일단 유영국 선생님이 잘 쓰셨던 기법 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30분 분량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유영국 선생님은 뭐 공교롭게 뭐 이중섭 선생, 뭐 김병기 선생 다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1916년생이시고 울진의 아주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이쪽에 그 울진 그쪽에 아버지가 지주셔가지고 엄청난 땅을 소유한 그 집안으로 알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. 그 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해 보면은 이나 뭐 독립군들에게 자금을 많이 그 대준 거로 알고 있어요. 뭐 그런 연유로 나중에 그 유영국 선생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귀국했을 때도 그 경찰들을 피해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어부도 하고 뭐 그랬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1930년대에 도쿄로 갑니다. 도쿄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35년서부터 공부하고 있었던 이중섭, 김병기, 또 김환기 선생 뭐 그런 분들이 거기에 계셨었죠. 그분들하고 이제 조우를 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1세대 화가들이 다 지금 전부 다 유명해지셨죠. 뭐 특히 이제 유영국 선생님은 이 이 추상의 선구자라고 이제 보통 다들 이제 말씀을 하시죠. 그래서 제가 그 유영국 문화재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그 소개하기를 아방가르드 특히 전위미술을 하셨다라고 소개를 하는 걸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위미술가임을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. 아무튼 김환기 선생님, 장옥진 선생님, 이중섭 선생님하고 아주 특별하게 교류를 많이 하셨고 뭐 하여튼 나중에는 돈은 내가 벌어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해가지고 양조장도 경영하신 아주 또 특이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1955년에 이제 다시 그 서울 쪽에 오셔가지고 미술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6.25 동란 이후에 다시 이제 오신 거죠. 뭐 그 당시에 56년 뭐 그때는 이중섭 그 화가도 전시하고 그러면서 그 타계를 하시잖아요. 그 이중섭 선생은.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술 운동을 이제 하셨죠. 왜냐면 이중섭 선생은 이제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타계를 하시고 유영국 선생님은 그때 이제 비로소 40대라 그 미술 활동을 하셨죠. 뭐 미술 활동은 이제 거의 이제 이 64년까지 이어지는데 약 한 9년간 이제 이어지다가 활동을 갑자기 중지하셨어요. 그래갖고 개인전을 여시면서 이제 칩거를 하시다가 뭐 86세 타계하실 때까지 서울에서 이제 머무셨죠. 뭐 그런 그 약간의 어떤 그 양력 소개를 이렇게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쓰셨던 그 뭐 물감이라든가 이젤 같은 거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전시장 분위기 이런 거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유영국 선생님 작품을 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런 원화를 보고 그러면은 느끼는 점이 하나 있어요.
뭐냐면은 그 원초적인 자연에서 오는 그 신선한 색들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에 그 심금을 울리거든요. 선생님은 그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따님이 뭐 그 최근에 서울 풍문여고 자리에 그 공예 박물관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공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술관이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. 그래서 저도 거기 개관기념전 할 때 뭐 저도 다랑아리 그 백자 시리즈 다랑아리를 한번 출품을 했었는데 그때 150에 150cm였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. 그때 같이 그 방에 걸렸던 분이 또 김환기 선생님의 다랑아리가 걸려 있었어 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어떤 전시회였었는데 그때 제가 그 유영국 선생님의 따님인 그분이 이제 그 기증하신 그 공예 물품들을 제가 그 4층에 올라가서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집안에 이 부녀가 그 작업을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그 뭐 이 많은 그 호환이 있었겠죠.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 전시를 봤는데 그 전시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유영국 선생님 그 생면추상에 대해서 내가 꼭 한번 그 우리 구독자 분들과 그뭐 교감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. 일단은 그 선생님이 그 쓰시는 기법들은 뭐 일반 그 유화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다 흔히 그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. 일단 나이핑하고 붓하고 이렇게 쓰셨는데 나중에 붓을 쓰실 때는 그 기름을 쓰시는 거를 그 선생님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. 그 아뜰리에 사진 보면은 선생님이 저런 붓을 썼구나, 저런 기름을 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면 추상을 할 때 어떠한 기법으로 어떠한 속력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. 일단 캔버스를 보면은 선생님 그 작품 하시는 그 분위기를 볼 때 캔버스를 할 때 보니까 그 옆면은 안 칠하시더라고요. 안 칠하고 나이핑을 했는데 일단 그 나이핑을 할 때 전체적으로 뭐 어두운 백칠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 어떤 나이핑을 한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나이프 자국이 보이거든요. 지금 아마 여기 브라이트 마크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면에 잘 보일 거예요. 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거기 나이핑 자국이 있죠. 그래서 그 나이핑 작업을 최대한도로 없앨 수는 있지만은 완벽하게 없애려면 빼빠지를 해야 되는데 빼빠지를 하지는 않았어요, 선생님은. 왜냐면 이 유화 물감이 마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발라서 전체적인 면을 잘 고르게 이렇게 바르는 그런 기법을 쓰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색과 색이 그 넘어가는 그 색과 색의 그 경계선을 보니까 선생님은 테이핑 작업은 안 하셨어요. 테이핑 작업은 안 하고 그 대신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릴 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색과 색을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 나가셨죠.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가령 이렇게 뭐 작업을 하는데 가령 여기 뭐 선들이 이렇게 남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남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또 그 제가 장례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이에요. 그러면 일단 장례를 한번 볼게요. 이 작품은 그 제 작품인데 제 그 생면 추상 작품들이에요. 이것도 저는 이제 그 이 가운데에 선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좀 약간 쏙 들어가 있거든요. 이 부분이 그 처음부터 이 색을 칠해 가면서 여기 선을 남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계속 이 뭐 어떤 딴 물감을 또 올리고 말린 다음에 다시 올리고 말린 다음에 다시 올리고 해서 했던 작업이에요. 그래서 이때 작업 이름이 쌓을 적자, 사타 이런 그런 그 어떤 시리즈인데 지금 여기 약간 그 잘못 세워놔가지고 여기 좀 오염이 됐어요. 이거는 이제 수리를 뭐 제가 이제 하면 되니까 여기에 뭐 무슨 뭐 합판 그런 막 붙었어요. 뭐 할 수 없습니다. 막 창고에 있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작품들은 제가 실험작을 하면서도 애정을 갖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남겨놨거든요. 그 어떤 컬렉터 분들이 그 이
원하셨는데도 제가 이거를 팔지 않고 뒀던 작업들인데, 이렇게 색과 색을 나눌 때 가운데 색을 이렇게 좀 남겨 놓으면서 칠하는 기법이 있어요. 유영국 선생님 작품 중에. 이런 기법이 잘 나타나는 분이 그 또 김환기 선생님의 그 초창기 작품이 또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. 일단 그런 작업이 하나 있었겠고, 이 작업은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가운데 선을 남겨놓고 그 선을 어떤 그 여기다 색면을 나누겠다 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그 선이 있거든요. 이 작품은 또 다른 장르인데, 이 작품도 이제 제가 예전에 그 20년 전에 했던 작업들이에요. 적 시리즈의 작업들인데, 가운데 이렇게 이런 데에 그 선을 남겨놓고 색을 계속 올려가는 기법을 썼는데, 여기에는 약간 그 기름을 섞었어요. 이 나중에 올린 이 물감들을. 그랬을 때 그 물감이 변해가면서 좀 약간 쭈글쭈글쭈글해지거든요. 그거를 또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유영국 선생님 작품 중에 그런 작품들이 몇 점 있어서, 아, 이 세월이 지나가면은 저런 식으로 변하는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또 찾아왔어요.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약간의 그 브라이트 마크를 이렇게 보면은, 브라이트 마크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빛을 비춰봤을 때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,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림자나 이런 걸, 그래서 그 층을 연구하는 그런 또 어떤 방법이에요. 그런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많은 변화가 있죠. 쭈글쭈글하면서.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, 아, 선생님이 어떤 물감을 쓰셨겠구나,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는 건 뭐냐면은 이 맨 마지막에 쓴 그 물감이 그 두 번째 쓴 물감보다 더 질었을 때, 그러니까 뭐 기름이 좀 더 들어가 있을 때, 이 자꾸 마르면서 이 또 이 온도의 변화의 차이에 갖고 이게 쭉쭉 불어들거든요. 지금 현재 이거는 20년밖에 안 지난 거니까 뒤도 이 뭐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뭐 크게 갈라지거나 뭐 이런 염려는 지금은 없지만, 이게 오랜 세월을 지나가 보면은 이런 응집과 팽창 뭐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작품은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돼 있죠. 특히 안료를 많이 쓴 작업들은 그 안료의 성분에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 있으면 갈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. 그런 작품도 제가 볼 수 있는데, 아, 선생님도 약간 기름을 말려서 쓴 작품이 있구나, 이런 장르가 또 있더라고요. 특히 초록색 같은 경우, 그 초록색은 이 굉장히 그 이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 그 물감 중에 하나예요. 그 옛날에는 초록색 물감을 뭐 비소 이런 걸 많이 섞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색깔이었는데,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? 빅토리아 그 여왕은 그 초록색을 아주 신봉한 그 여왕이셨어요. 그래갖고 그 궁전의 모든 그 내부를 초록색으로 칠했는데, 그 초록색을 칠하는데 그 거기에 그 페인터공이 죽었어요.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초록색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, 그 비소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뭐 사람이 중독이 돼가지고 죽었거든요. 그 이후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초록색을 거부했는데, 그런 사연이 있는 색인데 그게 아주 굉장히 그 아름답거든요. 그 초록색이. 그 죽음의 색깔이죠. 알고 보면은. 그게 왜 그러냐면, 우리가 구리 같은 데 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그 구리에 파랗게 그 이 초록색의 이 때가 낀다고, 때가 생기는데,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초록 그 성분을 긁어서 만약에 호흡한다거나 먹는다거나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는 작업들인데,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, 이거는 이제 튜브 물감을 쓰는 분들은 또 그 기름기를 빼기 위해서, 그러면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이 브라이트 마크가 계속 생기거든요. 번쩍번쩍번쩍. 그 번쩍번쩍 생기는 거를 갖다가 이 그 어떤 없애기 위해서 이 물감을 건조시켜 가지고 좀 바싹 그 저기 신문지에다 깔아서 물감을 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기름기를 자꾸 빼거든요. 빼면은 장단점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. 자, 여기까지 이제 그 어떤 색면을 칠하는데 어떻게 칠하면은 그게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, 뭐 이런 그 지금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
일단 나이핑을 할 때 이렇게 힘을 줘서 하게 되면은 그 요철이 생겨요. 어쨌든지 간에. 근데 그 요철을 다 없앴느냐? 없앤 것도 있고 안 없앤 것도 있고 그래요, 작품이. 그래서 제가 그 국제 갤러리 거기서 전시하실 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는데, 그때 그 유영국 선생님의 작품을 자세히 보니까 특히 뭐 그 이 BTS가 우리의 굉장히 유명한 그 가수들이잖아요. 그분들 중에 뭐 RM 그 이 BTS가 그 유영국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이제 좋아하실 만해요. 뭐 또 그 생면에 대해서 요즘 그 생면 추상이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트렌드가 잘 맞는 그런 시대거든요. 뭐 사실 외국의 생면 추상의 그 역사는 깊어가지고 특히 미국은 벌써 오래전에 그런 이 추상, 이 생면 추상이 지나갔죠. 그때 이제 에스오 스켈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런 거는 이제 사학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에스오 스켈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백자 항아리, 다랑아리를 보고 이 양반이 놀라 자빠질 뻔했다는 그런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에스오 스켈리는 그 백자 항아리를 그 굉장히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작품 모티브 속에 추상으로 남기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어요. 그것도 제가 장례를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, 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외국에 있는 이런 재료라든가 유화물감을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그 1세대가 이 유학을 통해 가지고 일본 유학이라든가 뭐 미국 그런 유학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거는 맞지만은 우리 한국적인 맛으로 잘 그거를 바꾸신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박수근 선생님이시고, 그다음에 이중섭, 김환기, 특히 김환기 선생님은 참 우리 한국의 색채,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그 역사관, 우주관 이런 거를 참 잘 이해하신 분인데, 뭐 그런 그 저런 그런 작가분들이 많이 태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작품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. 특히 유영국 선생님은 제가 아까 에필로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을 주제로, 들을 주제로, 나무를 주제로 그런 거를 많이 그리셨어요.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 아주 힘찬 그 어떤 생면들이 아주 장관이거든요. 그리고 선생님은 작품이 큰 게 많아요.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아 저거는 어떻게 한다, 어떻게 그렸겠구나, 뭐 이런 걸 다 이제 그 생각을 하지만은 그 생면 추상에 대해서 뭐 섣불리 이렇게 덤빌 수는 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물감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. 이 생면 추상도 사실 알고 보면은 다 고르게 펴서 발라야 되는데 그 바르는 두께가 거의 2mm, 2mm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우습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2mm 엄청 두꺼운 거거든요. 경우에 따라서는 뭐 3mm까지 이렇게 올리시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갖고 나중에 이런 요철이 생기면 이걸 덮었을 때 여기에 그 어떤 브라이트 마크가 또 생기거든요.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그 이 선생님이 남기신 작품의 장례를 찾아봐서 그거를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70년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선생님 이제 말년 쪽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좀 아프긴 하셨지만은 그 전에 71년도 작업을 이렇게 보면은 이때부터 테이핑 작업을 조금 하셨거든요. 그 테이핑 작업을 해서 어떤 그 이 조형성을 많이 나타낸 작품이 보이고, 그다음에 그 전에는 안 그랬던 그런 그 이렇게 밝은 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쓰신 거를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돌아가실 때까지 야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서도 끊임없이 작업을 하셨던 선생님을 보고 아 존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동영상이 너무 길면은 그 재미가 없으니까 20분 분량으로 제가 줄였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노 대가들의 우리 그 이 1세대 작가들의 그 이 기법 탐구 시간은 계속 될 겁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